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네. 4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이니까요. 평양에서는 남북 합동 공연이 펼쳐지고 있겠네요. 아마 지금 막바지쯤에 다다랐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남북 합동 무대가 있잖아요. 아마 엔딩에 우리의 소원을 부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나 감동을 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신반장도 노래 좀 하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음정을 좀 안 맞더라고요. 네. 노래는 잘해요. 예. 최 반장,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요. 저희가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2시 10분부터 이제 생중계로 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생중계로 봐왔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법정 내에서는 많이 봤지만 네. 1, 2심 선고를 TV로 본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부장님. 이상하게 좀 약간 좀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노래 못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반장?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앞에서 하고 가면요. 이 전 대통령이 지금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뭐 검찰이 3번이나 갔지만 뭐 응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겠다.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 안 받겠다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화까지 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최 반장이 어제 아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제죠 어제. 어제요. 그 검찰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묵비권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진술 거부권 행사는 권리의 하나지만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정말 법원과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또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지낸 인사들이 글쎄요, 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모습, 뭐 저는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전, 경호, 보도 관련 논의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정상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 정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걸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걸어서 올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그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 관련해서요. 북핵 문제는 포괄적이고 단계적 타결이 큰 방향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 또 단계적 타결이라고 하는 게 뭐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 지난번에 신 반장이 분석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틀의 포괄적 합의가 선행하고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이행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시각차를 극복하고 또 중재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 사이에서 어떤 절묘한 접점을 뭐 찾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가 허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남북 합동 공연과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4월 국회와 지방선거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법원이 오늘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2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역사상 처음이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인 만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첫 선고 생중계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신기록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 직선제도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탄핵 대통령,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최초로 강제 출당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의 최초 타이틀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초가 추가됐습니다. 1심 재판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1, 2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국민들의 관심이 컸지만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한 건요,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보이콧하며 재판부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었죠.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판부를 맹비난하고선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생중계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법원 카메라 4대로 촬영한 뒤 각 방송사에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런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합성. 네. 어디서 보기 많이 봤지? 저희 TV 안 보거든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물론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들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뒤늦게 한 편의 시가 좀 이슈가 됐는데 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빛을 싼 흰 진달래, 긴 속살 살포시 드러내 대를 이어 피었네. 꽃샘 바람 불 때마다 청렴 청렴 흔들리며 홀로 핀 눈물이여. 붉은 무리 속 피멍든 순결, 꽃의 허물 덮어쓴 아득한 탄핵. 구근의 노여움 하얗게 태양을 향해 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4번 지냈던 대구 달성군의 한 버스 승강장에 걸려있던 시라고 합니다. 수능 공부하듯이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최반장의 문학 특강입니다. 우선 대를 이어 피었네. 누가 봐도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의 비유로 읽힙니다. 그리고 다음 청렴 흔들리며 홀로 핀 눈물이여. 22살의 퍼스트 레이디가 돼 청렴 결백하게 살았다는 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붉은 무리는요, 탄핵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피멍든 순결, 바로 박 전 대통령의 현 상황을 의미하겠죠. 이어서 화자의 정서는 꽃의 허물을 덮어쓴 이라는 구절에서 억울함이 극대화돼서 표출이 됩니다. 지난해 달성군이 한국문인협회 달성집으로부터 받아 붙여놨던 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주에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문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10년 전 경쟁자에게 보여줬던 이 같은 모습도 아름다운 경선의 승복으로 기억되는 장면이겠죠. 바쁘게 보내셨는데 건강은 괜찮습니다. 좀 쉬었어요? 예, 뭐 뒷정리도 하고 그랬어요. 좀 쉬시고 그러세요. 앞으로 정말 큰 대사를 치르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 주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옥중 조사를 3번 모두 거절하고 가족과 변호인반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거듭된 조사 시도에는 불만을 내비쳤다고 하죠.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잠을 한숨도 못 잤더라라고 하더라면서 이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로 본다입니다. 네, 최 반장이 역시 국문학도답게요. 문학 특강도 아주 잘하네요. 학원 강사였으면 날렸을 것 같아요. 쇼맨십도 있고요. 춤도 잘 추고. 자, 어제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필로 법원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그 입장을 냈다는 걸 속보로 좀 다뤘었는데 오늘 바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정 반장, 네. 공공의 이익에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한 뒤에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의 재판도 언론사에서는 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가 공공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생중계마저 만약에 허가를 하지 않으면 법원 스스로 이렇게 바꿔놓은 규칙을 사문화시켜버리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의식했던 걸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까지 불러왔던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 이 선고마저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럼 앞으로 무슨 사건을 허가할 거냐?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규칙 개정 뭐하러 했느냐? 뭐 이런 반발을 좀 의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최 반장이 집중 발제 때 얘기를 좀 하던데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그 영상 송출 방식까지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의 일반 카메라는 안 되고 법원이 촬영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재판부는 방송사 카메라 촬영을 허가하지 않고요. 법원 내 카메라를 동원해서 영상을 송출해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법정 내에 언론사 장비가 들어갔을 경우 방청석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이나 소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법원 장비를 이용하면 이 시청자들이 접하게 될 영상의 다양성이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 재판부는 카메라 4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대나요? 네, 상당히 많은 장비를 동원하는 건데요. 영상 취재 기자단과 협의를 해서 법정 내 4곳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재판부 쪽에 그리고 피고인석, 검찰석, 방청석 등을 비추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생중계가 된다면 저희가 뭐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뭐 1심 재판이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이번 결정을 뭐 좀 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자연스럽게 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검찰의 옥중 조사를 3번이나 거부를 했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앞으로도 뭐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죠. 네, 어제 3번째 검찰의 조사 시도가 있은 후에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내가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한 걸 뭐 한 번 해본 말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검찰을 향해 뭐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검찰은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조사실에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상관없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네. 검찰이 오늘은 방문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구속 기간이 끝나는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어가는 건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측근들의 진술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를 오후 3시부터
소환해서 오늘 소환했어요? 조사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시영 씨는 다스로부터 각종 편법, 불법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역시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느냐 이 여부가 될 텐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이 편법 지원에 지시, 관여한 여부 그리고 다스 경영권을 시영 씨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직접 내린 그런 정황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아마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데 2월 25일인가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시영 씨가요.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구속 이후에는 처음 조사를 받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측근이나 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뭐 한번 본인이 거부는 했지만 검찰이 뭐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고 말입니다.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서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요. 삼성의 노조와의 전략이 담긴 문건 수천 건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사실상의 재수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 다스 소송비 대납 단서를 포착하고 삼성전자의 본사를 세 차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사팀 직원이 갖고 있던 외장 하드에서 이 다스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노조 와해 공작 뭐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문건만 약 6천여 건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만 약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문서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에는 관련 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 개입 혐의 뭐 이런 것과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이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돼 왔습니다. 특히 2013년 저희 JTBC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의혹을 보도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저도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삼성 측은 내부 검토용이라고 했다가 일주일 뒤에 삼성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6년 해당 문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은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문건이 다량으로 확보되면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최 반장, 지금 제 신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면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이 좀 수사를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 JTBC가 보도한 이후에 뭐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뭐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당시 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이 되지 않아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삼성에 대해서 압수수색만 했더라도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뭐 일찌감치 확보를 한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초 문건을 공개했던 정의당 측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건뿐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노조 파괴기가 방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노조 파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검찰의 이 재수사 착수 소식에 삼성그룹 계열사 및 관련사 노조 4개들이 있는데요. 이 4개 노조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라라면서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어용노조와의 개별 고섭을 진행하는 등 노사 전략 문건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앞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법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좀 챙기고요. 오늘 아까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하고 정의당 윤소아 의원하고 또 시민단체들이요.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뭐 그런 회견도 열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갈게요.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로 참석했습니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양에서는 우리 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이자 남북의 합동무대가 열리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제주 4.3 추념식과 남북 합동공연, 또 정상회담 속보 등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유채꽃이 만발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 최근 JTBC 간판 예능 효린의 민박을 통해서 힐링의 섬으로도 유명세를 탔는데요. 하지만 제주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사실은 아픔이 있는 땅이긴 하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 학살해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 속에. 밥 처물려면 폭도들 목을 따오라고. 사람 죽일 수 있어? 벽 있으면 죄 없는 사람도 다 죽여야 돼. 아까 그 여자 그냥 쏴버리지 그랬냐? 제목이 지슬이야. 제 언어로 감자. 그때 안 죽으려고 막 동굴에서 숨어서 주민들이 살면서 감자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지슬이라는 영화 제목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4.3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12년 전 같은 자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비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추념식엔 대중가수 최초로 속일댁 이효리가 사회자로 참석했는데요. 4.3을 다룬 시 바람의 집을 낭독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4월의 바람은 수위 없이 죽은 사내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제주엔 이름도 문구도 새기지 않은 비석, 이른바 백비가 있다고 하죠. 4.3의 역사적 명칭을 두고 반세기 넘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념 갈등을 넘어 불행한 과거사를 매듭짓고 백비도 제 이름을 찾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젠 제주에서 평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우리 예술단 마지막 평양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남북이 함께하는 엔딩 무대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 감독은 단독 공연 때도 불렀던 우리의 소원을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의 편곡에 맞춰 부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막상 합동 연습을 해보니까 발성에서도 그렇고 박자를 이해하는 데서 그렇고 한큼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차이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그리고 하나가 돼서 들리게 하는 게 북측 감독인 현성월 단장은 우리 결의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줄일 테니 남측 노래를 많이 불러달라는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요. 1일 첫 공연보다 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예술단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특히 옥류관에서 먹는 진짜 평양냉면의 맛 정말 궁금합니다. 예술단이 전해온 먹방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사실 공연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네, 평양냉면 매니아들 들썩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그런데 꼭 이 냉면 먹을 때 냉면 부심, 냉부심을 부리면서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맛이 없다, 나무로 먹어라, 진짜 냉면에 식초나 겨자 안 넣는다,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보니까요, 원조 옥류관에서도 쇠젓가락 쓰고 양념 다 넣어서 먹습니다. 역시 음식은 취향 존중이 정답인데 오늘 저녁 메뉴는 냉면으로 확정입니다. 이 취재진이 전해온 영상엔 활기찬 평양 시내 모습도 담겼는데요. 하이힐을 신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걷는 건 서울이랑 똑같아 보이고요. 막 피어난 개나리, 그 옆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완연한 봄 기운이 엿보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우리의 소원 합창입니다. 네, 오늘 그 제주 4.3 추념식에 아까 이효리 씨 내레이션도 저도 아까 좀 들었는데요. 오늘 사회자도 있었고요. 사회자가 따로 있었고 또 이제 이효리 씨도 중간중간에 내레이션도 참여하고 기사에 따라서 사회자라는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있죠.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한 거는 분명하고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류경 정조영 체육관이 12,000석 규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공연의 10배 정도의 규모고 아마 다 찰 거다라는 게 이제 북한 쪽의 설명이었는데 아무튼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참 궁금해요, 최 반장. 일단 윤상 예술감독이 취재진을 만나서 첫 공연 후일담을 전했는데요.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니 분위기가 긴장이 됐지만 실제 공연을 시작하고 나선 그것과 관계없이 잘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레드벨벳에 대해서는요. 북측에서 좀 우려의 눈빛을 가졌던 거는 사실이라면서도 가장 젊은 세대를 소개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고 특히 YB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부르는 것을 재밌어하면서 편곡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트로트잖아요. 부장이 좋아하시는 트로트인데 YB가 제가 좋아하는 이런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평가할 수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음악은 양반장 전공. 네. 양반장이 락그룹 출신이잖아요. 락그룹 리드싱어 출신이잖아요. 잘하네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일단 어제 공연 장면을 좀 봤지만 김정은 위원장 옆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앉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도 장관도 오늘 짧게 코멘트를 했는데 도 장관에 따르면은 노래를 부를 때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고 해요. 특히 백지영 씨 노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백지영 씨가 노래를 하니까 저 노래가 신곡이냐, 백지영이란 가수는 남한에서 어느 정도 가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영 씨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걸 보면 부장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알 수도 있다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이제 서울 맞아요. 공연 제안을 했다고 전해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또 도종환 장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봄이 온다 공연을 잘 했으니까 가을에는 가을이 왔다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거의 동시에 가을이 왔다. 이럴 땐 보통 찌찌뽕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심전심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부적절한 용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요. 최진희를 비롯해서 조용필, 이선희 노래는 다 꿰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또 도 장관이 전했습니다. 최진희 씨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엔 본인 노래가 아니라 이 뒤늦은 후회라는 곡을 불러달라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곡을 불러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또는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했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희 씨 인터뷰 들어보시죠. 1999년, 2002년도에 오고 16년 만에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따뜻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환영을 많이 해줘서 정말 너무 아주 벅차고 기쁘고 그랬어요. 참
자주 오고 싶다. 그동안에 16년 동안에 많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잖아요. 오랜만에 왔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지난 1일 첫 공연을 2시간 10분쯤 했으니까 뭐 비슷하게 했다면 아마 지금쯤이면 오늘 공연도 끝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랑의 미로 부를 수도 있겠네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좀 더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동 네. 무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합동 무대에서 다시 만납시다와 그 우리의 소원 통일을 편곡을 해서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상 감독이 밝히기를 본인은 발라드풍으로 편곡을 해왔고 현송월 단장은 그 삼지연 관현악단에 맞는 오케스트라 풍으로 편곡을 해왔다고 해요. 이 북측 편곡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었는데 이 북측의 편곡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힘이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서로의 접근법이 좀 달라서 짧은 준비 과정에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차츰 서로 익숙해졌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건 리허설 사진. 네, 어제 저녁에 리허설을 했는데요. 그 리허설 영상이 나오고 있고 네. 제가 아까 보니까요. 첫 공연 때는 서연 오늘 공연의 리허설 사진이다 이거죠? 네. 오. 그 첫 공연 때는 서연이 혼자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남북 합동 무대가 있어서 북측에서도 저렇게 저 왼쪽에 진행자가 있는 진행자군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북한에서는 유명한 또 그럴 진행자겠죠. 북부장급의 그건 아닐 거예요. 그만해요. 아까 양반장 때문에 이제 기분 안 좋아요 지금.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 그 공연 내용은요. 내일 신반장이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들려주는 걸로 하고요. 참 어제 남북 그 태권도 합동 공연도 열렸죠. 네, 일단 남측의 세계 태권도 연맹과 북측 조선 태권도 위원회 시범단의 공연이 어제 평양 대극장에서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양측의 태권도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달라요. 북측은 완전히 훨씬 더 다르죠. 격투기 세계 태권도, 가까운, 국제 태권도 그렇죠. 다 다른 다르죠. 스타일인데 네. 공연 내내 열띤 호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측 시범단은 4월의 꽃을 주제로 한 승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박진감 넘치는 호신술, 격파 시범을 선보였고요. 또 아리랑을 편곡해서 화려한 고공 발차기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엔 남북 단원이 합동으로 품새 시범을 보였는데 기립박수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남북 농구 교류 방안도 거론이 됐다면서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 광인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데니스 로드맨 북한 자주 갔었고요. 어제 도종환 장관이 북한 김일국 체육상과 만나서 남북 체육 교류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곧장 농구 얘기가 나왔답니다. 들어보시죠. 농구 경기 이제 좀 잘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체육 교류와 관련되는 문제도 서로 의견 교환도 하면서 자주 만나서 실무적으로 문서 교환할 건 문서 교환하고 또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만나서 토론할 건 토론하고 이러면서 좀 우리 이제 체육도 북남이 힘 합치면 우리 아시아에서 1등은 문제 없고 그럼요. 네, 아시아에서 1등은 문제 없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 될 겁니다. 그럼요. 예, 도종환 장관하고 김일국 체육상은요. 올해 8월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네요. 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게 참 많네요. 자, 일단 내일 정상회담 관련해서요. 실무 접촉이 있잖아요. 내일 결정할 게 참 많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는데 어때요? 비핵화 논의도 조금 더 진전이 있을까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방향성 외에는 정리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회담을 통해 큰 틀을 잡고 북미 회담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모든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만나봐야 추후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다만 일괄적인 타결 그리고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선 핵폐기 후 보상 방식, 그러니까 완전한 CVID 후에 제재 완화와 보상을 하는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실제 리비아의 사례를 들여다보더라도 크게 3단계를 거쳤고 그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갔다면서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와 폐기 후 보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 리비아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리비아 각각의 상황이 특별하다. 두 상황을 비교하는 게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설명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요. 뭐 리비아식이든 몰타식이든 우크라이나식이든 사전에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정리가 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마크 네퍼 대사 대리가요. CVID가 북미 회담의 목적이고 타협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볼턴 그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뭐 리비아식에 좀 무게를 싣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뭐가 어쨌든 맞나?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네, 맞죠? 예. 볼턴이 그럼요. 했죠. 예, 예. 예, 헷갈렸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그래서 리비아식 속전속결을 뭐 계속해서 그 볼턴 신임 보좌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그 볼턴 신임 보좌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볼턴은 북한은 뭐 ICBM을 9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고 뭐 북미 회담은 시간 벌기 차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CVIDI가 뭐예요? 기억나요 이제? 제반장? 양반장 오면 그래요?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요. 베이징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장하고 곧 면담을 할 그런 분위기인데 그 관련한 소식은 내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4.3 완전한 해결 약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재 상임고문이 오늘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고문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출마 선언에서 오랜 정치 경험에서 단련된 역량을 다 바쳐서 반드시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발언을 했죠. 당장 올드보이 논란에 이어서 탄핵은 무효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했던 과거 발언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우리 관종혁 반장보다는 더 어려 보여도 정치부 기자 2005년부터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보 추대 결의식이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하면 했지 별도의 이런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뭐 추대식을 했던 적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당사에서 이렇게 충남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이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잔뜩 치켜 세워주더군요. 이인재가 어떻게 올드보이고 큰 인물이지. 응? 큰 인물이지. 맞습니다. 정말 관운하면 이인재, 이인재 하면 관운이죠. 판사했죠. 국회의원 6번 했죠.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민주당 최고위원,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 끝났습니다. 국민중심당 뭐 등등등. 그 와중에 이 당적을 한 10번 바꾼 게 좀 흠이라면 흠인데 아무튼 진짜 뭐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인재 고문을 가장 괴롭히는 논란, 고령, 올드보이, 구시대 뭐 이런 프레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71죠.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혁신과 도전, 용기와 열정은 변함없이 저희 가슴에 불타고 있습니다. 충청을 가장 젊은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장 젊은 희망의 땅, 그렇죠. 그저 생물학적인 연령만 갖고 그 사람이 올드보이다 아니다 판단한 건 옳지 않다는데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보다는 얼마나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자, 바로 그 점인데요.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에 이인재 고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공식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난해 3월에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경기도민 신분입니다. 경기도민? 지난 시절에는 제가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 예. 아, 경기도지사 출마한 건 아니니까 경기도민신문 기자 질문은 안 받겠다. 아, 그럼 저희도 더 소개해드릴 이유가 없겠네요. 충남 지역 방송이 아니니까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호 여사에 대한 이 청와대 경호처에 이 경호가 지난 2월 24일로 종료가 됐으니까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하라고 말이죠. 내일까지 중단 안 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청와대 경호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 개정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호 여사를 경호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따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이 발끈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제지 않습니까? 김 의원을 향해서 워낙 좌충우돌하는 분이라 그 의도는 잘 모르겠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일부러 법 통과를 미뤄 시한을 넘기게 해놓고 왜 경호를 계속하느냐 하고 시비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앞서 청와대 경호처는 이 문제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었죠. 내일 실제로 김진태 의원 고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영화 블랙팬서 많이들 보셨죠? 특히 부산 자갈치 시장 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겐 더 친숙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촬영을 기념해서 부산시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이 용두산 공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이렇게 블랙팬서 조형물을 설치했죠. 자, 그런데 지난달 17일 아침에 설치 한 달도 안 된 이 블랙팬서가 산산조각이 난 채로 저렇게 뒹굴러 다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 비브라늄으로 만든 블랙팬서 수트인데 그게 사정없이 저렇게 동강이 난 거죠. 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주요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어제 이 대기업 직원 A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입건했다고 합니다. 당신 왜 그랬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마셨다. 뭔가 검은 물체를 들이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답니다. 이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블랙팬서 2에 빌런으로 캐스팅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그 이인재 상임고문 출마 선언 그 장면 저도 아까 좀 봤거든요. 아까 탄핵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요. 회피하는 그런 듯한 그런 또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탄핵 관련 질문에 이인재 고문 주변 관계자들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하나만 하라면서 막기도 했고요. 또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죠. 특히 경기도민일보 기자입니다라고 소속을 밝히자 내가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지금 와도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좀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인재 고문은 충남 지역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당장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어떻게든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 또 그땐 또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또 얘기하겠죠. 네, 그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자, 올드보이 논란 지금 언론들이 그렇게 좀 쓰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도 시끌시끌해요. 어제 그 전효옥 전 의원이 한마디 했던데, 그러니까 이인재, 김문수, 김태호 세 인물을 가리켜서 계륵 리스트다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효옥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계륵에 비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란 보수 지지층에게는 말 그대로 계륵 같은 존재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또 그런 닭의 갈비뼈라고 말인데요. 또 이런 처지를 알면 무서운 자기 혁신을 해야 하는데 유권자에게 예정을 생각해서 살 하나 없는 닭 갈비뼈를 드시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반품 처리된 정치인들을 내세운 것은
영원히 계륵정당으로 머무르겠다는 자폭 선언을 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뭐 전혁 전 의원의 뭐 개인 의견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올드보이 관련한 이제 언급에 대해서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 노인 비하다, 노인들을 모독한 거다라고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뭐 언론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참으로 분개한다라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장면 보고 가시죠. 아침 방송만 하더라도 우리 후보가 예상되는 분들을 그렇게 난도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각본이 짜여지지 않으면은 이럴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올드보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750만의 노인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노인을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패널들이 내놓고 하고 있고. 글쎄요, 뭐 홍문표 사무총장의 뭐 입장 무슨 주장인지는 뭐 정확히 뭐 들어오는데 일단 올드보이라는 말이 생물학적 나이를 뭐 바로 지칭한다기보다는 참신성이 좀 떨어지는 거를 비유하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올드보이로 묶이는 김태호 전 지사 올해 나이가 그 56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생물학적으로는 올드보이라고 좀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이 문제를 노인 폄훼 논란으로 연결지으려는 포석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인재 고문이 1995년도에 그때 47살이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1997년도 대선에 국민 승리 21인가요? 아무튼 거기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서 제3 후보로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당시에는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이 고문이 이제는 뭐 올드보이다 이런 평가까지 듣게 됐으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제품을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요,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었잖아요. 일부 승소했다면서요? 네, 이건 좀 히스토리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천안시에서 호두과자 전문점을 운영하던 A씨가 있는데 5년 전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했었습니다. 이걸 배송받은 일베 회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입에 담기 힘든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네티즌들이 그 주인을 비난했는데 그중 6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걸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당시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네, 수원지법 안양전이 지난달 15일에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건데 이들 6명은 공연히 A씨를 모욕을 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호두과자점 대표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면서 1인당 4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1.25%에 해당하는 5만 원씩만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정을 떠나서 일단 욕설을 했다는 것 때문에 5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거네요. 네, 이 호두과자점 대표는요, 앞서 형사고소도 했었는데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사까지 건 거였는데 재판부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당 손해배상액을 5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에도 못 미치는 만큼만 이긴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비용의 98%도 A씨가 부담을 하게 된 건데 결국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내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해프닝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예, YTN이 보도한 건데요. 안희정 전 지사 아들이 김지은 전 비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졌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실수로 걸었고 김지은 비서가 받기 전에 전화를 곧 끊었다. 잘못 눌러서 걸었던 전화였다라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김 전 비서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위협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문제란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고요. 또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지난번에 본인의 주장했던 대로 이거는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필 걸로 보입니다. 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갈게요. 올드보이 논란 이인재 충남지사 출마 선언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가 문은 열었는데 이틀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공수처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방선거 대진표를 하나씩 확정지으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이틀째 파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고 여야 각 당의 지방선거 준비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국회가 이틀째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처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 보이콧을 무슨 통과 의례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닙니다. 우군이라고 믿었던 민주평화당도 4인 선거구제 문제를 고리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평화당이라도 끌고 가야 하는데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모아서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게 원장이 우리를 무시하는 들어가시죠. 회의로 시작하겠다. 대표님 저하고 누가 조금 하니까 더 세게 이들은 희망이 없다. 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근한 기싸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게 되죠. 앞서 장진영 전 최고위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사실상 안 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안 위원장의 등판으로 판세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결선 투표 방식의 경선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을 이 경쟁 상대로 판단을 하고 본격적인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2011년에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양보받았던 박원순 시장, 이제는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과는 사실 아름다운 재단 이후에 저는 깊은 관계, 신뢰 관계를 쌓아왔고, 그리고 지난번 2011년 보궐선거의 그런 결단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당적도 또 서 있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6년여 만에 안철수, 박원순 리턴 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말한 것처럼 2011년과는 서 있는 위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영화 광해에 빗대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군수 3천, 기병 1,000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습니다. 병사 2만을 작출한다면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이거든요. 네, 패러디 영상으로 살펴봤지만 두 사람이 리턴 매치를 벌인다면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런데 결선 투표까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의 경쟁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더 확실한 안철수의 대항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직접 상대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협상 팀장으로서 제가 이미 그 당시 안철수 후보를 포기시키게 했고, 거기서 일단 저는
1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 한다고 했다가 했으니 그것은 거짓말 아니냐, 말 바꾸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발끈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그분이 그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어쩌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운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경남지사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태호 전 지사의 출격을 준비 중인데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김경수 카드를 던졌습니다. 부산 경남이 그동안 30년 가까운 일당 지배 구조를 이제는 뒤집어야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됐던 김태호 전 지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PK 지역을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치열해지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이효리의 서울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정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서울이죠. 서울시장 선거는 전체 선거 판세 그리고 향후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판 승부에 여야의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민주당 결선 투표 도입, 달아오르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네, 국회는 이제 어제 문을 열었는데 어제 오늘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안 또 개헌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인데 도무지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신반장. 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추경안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처리를 약속하라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후 4시부터 국회 롯텐더홀에서 릴레이 시위를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 대신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 논의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양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공수처법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맞불을 놓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좀 전에 제도 얘기했지만은 4월 임시국회, 추경, 지금 얘기했던 추경도 있고요. 특히 이제 개헌안, 정말 풀어야 될 난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 개헌안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확정한 당론을 보니까요. 정부 개헌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과는 정말 하나에서 10가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개헌안 협상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좀 그렇습니다. 드러났네요. 자유한국당의 이 개헌안을 보면 요약을 하자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국무위원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특별 사명권도 제한을 했고 개헌 발의권 역시 삭제를 했습니다. 그 정치권 반응을 보니까요. 거의 내각제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대통령제에 비하면 내각제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된 측면이 있죠. 때문에 이 지나치게 국회 권한이 많이 몰릴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향후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자체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는데 이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9월 개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6월 국회의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9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 4월 국회가 파행되는 걸 보니까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선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도 해볼게요. 오늘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을 확정을 한 거죠. 네, 일단 부산은 오거돈, 그리고 울산은 송철호, 그리고 세종은 이춘희, 그리고 강원은 최문순, 그리고 경북은 오중기 이렇게 5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전날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추대한 걸 더하면 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총 6곳이고요. 수도권과 충청 등 10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은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그리고 경기도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경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충북은 이시종 현 지사와 오재세 의원, 그리고 충남은 양승조 의원과 복기환, 정아산시장 등 2명의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다만 광주는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일단 공천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심사를 했잖아요. 어제 정반장이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공천 윤곽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이제 야권의 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내일이면은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야권 추격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가뜩이나 당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조기에 매듭 짓고 승기를 굳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네요, 신반장. 네, 맞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결선 투표 방식의 경선을 도입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안 위원장이 대중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흥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정반장이 소개했지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현재 구도라면 3파전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앞서 이 출마 선언을 한 장진영 전 최고위원도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나온다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2파전으로 좁혀질 거다 이런 전망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연대 가능성 때문인데 평화당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출마를 시킨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태극기 집회에서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한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또 설사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저는 단일화 카드로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만큼이나 PK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 가운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이 단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에서 추천이 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가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양자 간의 대결이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경남지사 선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 진퇴 여부까지 걸었는데 약 30년 만에 민주당이 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금요일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아무튼 지방선거 둘러싼 여러 가지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장들이 좀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윤곽 드러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폐비닐,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들을 한 주 동안 잘 모아두었다가 화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들고 나가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잘 분리해서 버리곤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쓰레기들은 재활용으로 분류돼 분리수거의 대상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재활용 업체들이 더 이상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정말 황당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닐을 재활용해가지고 따로 모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종량제 버리니까 금방 쓰레기가 차더라고요. 스티로폼도 그냥 다 잘라서 그냥 지금은 종량제에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원래는 한 일주일에 10리터를 버리던 게 일주일에 20리터를 버려야 되긴 하더라고요. 종량제다 그래서 버리려면 이게 종량제 푸대에다 3푸대 나오고 이거 하나가. 그러면 따져봐. 한 주에 여기 10푸대하고 저 위 10푸대 한다고 해도 20푸대면 뭐 90푸대는 나오거든요. 많이 늘어났어요. 저번 당장에 며칠 전보다 한 1.5배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수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번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비닐,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기 시작한 건 1995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배운 우리로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정부가 재활용 업체와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제품 생산자의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UTR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장재에 보면은 이 분리배출 마크가 돼 있잖아요. 뭐 페트면 페트, 뭐 PVC, PVC, 복합재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크가 찍힌 비닐이나 혹은 뭐 용기류나 이런 것들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포장재에다가 제품을 생산해서 담아서 파는 생산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재활용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재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민간 수거 재활용 업체한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란 겁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수출했던 중국이 여러 품목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이상 정부의 지원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사태는 2년 전부터 예견이 됐었습니다. 환경부는 2년 전에 재활용 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재활용 시장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폐기물과 재생원료 수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재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시장 붕괴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치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란 얘긴데요.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7월, 실제로 수입을 중단한 것이 금년 1월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예측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단 막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교내 인질극 공포, 마음 불안한 학부모들입니다. 어제 초등학생 인질극이 벌어졌던 서울 방배초등학교의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의 마음,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학교든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실제로는 허점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번에도 용의자는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무사 통과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들이 외부인 출입 관리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공연 끝났겠네요. 지금 시간이면. 진짜 냉면 사주세요. 냉면 사줄게요. 냉면 먹으러 갑시다. 네, 야호. 야호는 뭐예요?